네, 무기와 군사 기술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러 정상. 이번에 주고받은 무기들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지 듣기 위해서 저희가 군사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자, 우선 궁금한 것이요. 조금 전에 그 북한 관영 매체가 푸틴 대통령의 답방을 초청을 했고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제 크렘린궁은 계획이 없다, 아직 답방 계획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현장에서 당연히 김정은에 의해서 푸틴에게 제안이 됐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아마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푸틴의 실제 어떤 일정 조정 같은 것들은 결국은 크렘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크렘린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럼 방북 가능성이 전혀 없냐?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북러 관계의 심화가 진일보되는 것이다. 네. 즉 그 북러 간의 협력의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경제 협력 얘기도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건 군사 협력 얘기가 나오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담이 끝난 뒤에 공개적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발표문 내지 않겠다. 다만 민감한 분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라고 해서 이제 무기 거래를 사실상 이제 시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제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이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제공했던 것들을 계속 제공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가을 정도부터 미국의 보도에 의해서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과 탄약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금 계속 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미 지금도 하고 있다. 예,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그 북한이 보냈던 포탄 이런 것들이 그 러시아의 그 소위 그 용병들 여기서 활용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바그너 그룹들이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바그너 그룹은 지금 러시아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 군에 의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물량들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포탄을 넘어서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러시아의 그 무기 생산, 뭐 혹은 탄약 생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미 전쟁에 필요한 물량을 대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뭐 이란이라든가 기타 국가들의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 부각이 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포탄을 넘어서 북한이 지금 한참 자랑하고 있는 KN-23, 24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 같은 뭐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수출돼서 그런 것들이 또 러시아군에서 활용됐을 때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전장터에서 이러한 북한의 신무기들이 사실 실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 북한의 이 무기 능력의 어떤 실전적 역량까지도 입증이 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개량이 되고 결국 그러한 무기 체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겨누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는, 거기서 실전 테스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군요. 예,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러시아가 왜 북한을 찾아갔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구형 탄약을 전쟁에 필요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사용한 포탄 한 1,000만 발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발에서 뭐 1,100만 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탄약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구형 무기의 탄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용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152mm 그 포탄
자주포탄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막 구형 뭐 122mm, 130mm 이런 구형 탄약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현장에서 이 뭐라고 그럴까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동안 치장해놨던 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시를 대비해서 보관해놨던 구형 무기들까지 꺼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전쟁에 필요한 수준으로 쌓아놓고 있는 나라는 바로 언제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 것이죠. 즉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무기체계 전부 구소련의 무기체계 기준에 바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시 물자와 탄약을 갖고 있는 북한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북한도 신무기 체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그런 구형 무기들 이런 것들의 그 탄약 같은 것들은 소진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러시아가 대량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뭐 돈이든 아니면 기타 뭐 첨단 무기나 기술이든 이렇게 소위 환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 이득이 되는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양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적절히 들어맞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이 뭐 100만 톤이라고 이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수십 년 된 것이 많으니까 수십 년 된 걸 쓸 수 있나 실전에서 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포탄은 이 보존 기간이 이제 얼만큼 어떻게 잘 보존해야 따라 틀리지만 한 뭐 40년, 50년까지 충분히 보존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중에 불발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탄약들이 현대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요, 한국 전쟁 때 이렇게 그 전시에 쌓아왔던 물자들이 뭐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 보관되고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991년 걸프전에 미군이 가져가서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대테러 전쟁 때 그 물자들을 가져가서 그대로 전쟁에서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약의 보존 상태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치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군은 이런 재래식 포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전장에서 소진하고 있고 또 민간인 지역들을 많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죠. 거기에 이제 북한산 포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은 그런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지금 받아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필요로 한 것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이 북한이 개발한 무기 체계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러시아의 표준에 따라서 개발을 해왔고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나토 표준에 따라서 뭐 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가듯이 당연히 북한도 그렇게 해왔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들의 대부분의 원형 모델들이 오리지널들이 러시아 모델들입니다. 우리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할 걸로 알려진 KN-23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무기 체계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 혹은 극복해야 될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그럼 이것은 뭐 단순히 이런 재래식 무기 혹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핵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우주 기지부터 방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러시아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 지금 북한이 제일 아쉬운 게 공군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군력,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항공기에 필요한 뭐 엔진이라든가 기타 핵심 뭐 레이더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을 북한 내부에 생산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번에 지금 방문하는 대상 지역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호이 35라고 하는 최첨단 전투기,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 이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꼼소몰스크나 아무레 여기에 이제 항공기 공장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바로 그런 첨단 전투기들 생산을 해냅니다. 아마 여기도 김정은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일단 첨단 무기를 그대로 구매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그 부족한 기술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핵무기에 있어서 미국을 공격하는 ICBM 능력에 있어서 뭐 정상 각도로 돌입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목표를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다탄두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은 북한이 앞으로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러시아에서 조금만 어떤 힌트만이라도 받더라도 개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이외에도 뭐 이렇게 SLBM 그러니까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발사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거 같은 것들에 대한 기술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절실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북한은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공군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우려가 있고 일단 전투기 생산 공장 유리가가린 공장에 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ICBM. 그다음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북한 지도자가 위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우리가 위성 기술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두 번 실패한 정찰위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주 눈에 띄게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천리마이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두 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우주 그 로켓들 뭐 소유주 2라든가 뭐 소유주 2는 최신형은 아닙니다만 뭐 아니면 안가라 시리즈의 새로운 로켓들 사실은 안가라 시리즈 같은 것들이 원래 우리 그 러시아 로켓을 활용해서 우주로 올릴 때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리경위로 정찰 위성을 집어넣어서 쏜다 하면은 네. 당장 연내에 북한이 정찰 위성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만리경 1호 정찰 위성이라는 것이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 군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예 정찰 위성 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의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북한 과학자들이 같이 옆에 가서 그 제작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만리경 1호가 그렇게 이제 고도화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결국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간 북한은 주먹 위주로 그러니까 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위주로 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만은 네. 자 이제 미사일이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이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목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즉 그 표적을 예를 들어서 뭐 구글어스를 보고 뭐 위치를 찍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도 스스로 자신의 정찰 위성을 갖고 공격할 대상들을 촬영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개발해서 자국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북한의 소위 핵 태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사실상 완성이 된다. 이 정찰 위성이야말로 결국 북한의 핵 사용 능력을 한층 높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핵심 기술, 군사 기술을 우방에 이전해 준 일은 없다. 위성 기술 같은 것을 그렇게 주긴 어려울 것이다. 또 핵 추진 잠수함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타당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봐도 뭐 사실은 이제 중소 국경 분쟁 이런 걸로 중국과 소련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사 협력이 활발했는데 그때에도 당시에도 소련이 그렇게 기술 제공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후에 봐도 뭐 이 냉전 시대를 쭉 걸쳐봐도 기술을 이렇게 이전해 주는 사례가 없고 되려 동맹국한테 무기를 뭐 지원을 하거나 판매를 해도 다운그레이드한 상태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 체계들, 특히 뭐 현무2 같은 미사일 계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뭐 어떤 필요성, 국가적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술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김정은이 방문을 했을 때 보면 그 지각 대장이라고 알려진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나와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아쉬운 거죠 지금. 그만큼 러시아가 엄청나게 아쉬운 겁니다. 2019년에 그 푸틴과 김정은 처음 만났을 때도 보면 협력하자라고 얘기했지만은 당시 러시아는 그닥 그렇게 북한에게 아쉬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북한에게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맥락에서 본다면 그 답방할 가능성도 그 적지 않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블라디보스톡에 그 부두에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이 있는 이번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이 일단 뭔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 기술이 이전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위협입니까? 예, 일단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제 원자력 추진, 즉 원자로를 돌려서 그걸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자로를 돌리기 때문에 뭐 물속에서 이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은 거의 무한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사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임무를 위해서 몇 개월마다 임무 교체를 해주긴 하지만은 잠수함은 이론상 계속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결합이 되면은 네네. 언제나 물속에 굉장히 장기간 대기하면서 소위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네네. 소위 우리가 제2경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네. 그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LBM을 북한이 계속 지금 북극성 시리즈를 만들면서 실전 배치하고 얼마 전에는 뭐 핵 잠수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핵 잠수함이라는 게 핵을 쓰는 색으로 공격한다는 의미지 네네. 핵 추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잠수함을 진술했습니다만 저 잠수함은 사실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원자력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고 네네. 소위 제2경 능력, 보복 능력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저 잠수함을 갖고 전술핵을 실어서 선제 타격용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SLBM 능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뭐 분명히 북한 내부적으로도 개발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런 관련된 뭐 기술, 뭐 혹은 기술을 꼭 제공이 아니라 그냥 원자로를 통째로 그 시스템을 추진 시스템을 통째로 받아와서 장착만 할 수 있다고만 해도 그래도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이제 제한은 네. 보통 저렇게 선박 같은 것들을 만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북한이 저것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럼 만약에 10년 뒤에 북한이 완벽한 제2경 능력, 핵 공격 능력을 갖게 될 경우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 고민해야 되고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그 러시아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금방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이미 북한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은 뭐 그
약간 어떤 기술적 그 조언으로 손쉽게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기술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개발의 속도에 있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인데 우리한테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없죠? 네,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러의 무기 거래 어떤 것이 오갔을 것이며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